반갑습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동주열국지라는 중국의 역사소설의 픽션과 넌픽션을 구별하고 이를 검증하려고 쓴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해설하고 보충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2절 소패 정장공 2 주우와 석작중 주왕실과 정나라의 인질 막교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 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마천의 사기, 자구명의 춘추자전, 유향의 30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평왕은 경사 정장공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정장공은 자신의 직접적인 아무런 공이 없으면서도 아버지 즉 정무공과 할아버지 즉 정안공의 공에 기대어 지나치게 권력을 독단하는 데다가 나이로 보면 한참 어린 것이 우쭐대는 꼴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정장공을 해임하려니 해임할 명분도 없을 뿐더러 해임 이후에 정나라 반응을 감당할 만한 왕실의 힘이 없는 것을 잘 알았기에 꾹 참고 지냈습니다. 여기서 주왕실과 정나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나라 지도 정안공이 11대 주순왕의 아우였으므로 정나라는 기원전 806년에 세워진 신흥국이었고 개국한 이후 두터운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왕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주순왕이 죽은 후에도 정황공은 주유왕 8년 즉 기원전 774년에 사도를 맡아 주유왕의 복정을 바로잡고 왕실을 안정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71년에 gen용등의 침입 때 주유왕을 보호하려다가 주유왕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정안공의 아들 굴돌 즉 정무공은 gen용을 몰아낼 때나 주평왕을 옹립할 때나 왕실이 낙양으로 동천할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왕실을 도왔습니다. 왕실이 동천한 후 정무공은 위나라 무공과 함께 주왕실의 경사를 맡았는데 왕실에서 보면 거리상 정나라가 위나라보다 가깝기도 했고 위무공이 기원전 771년 당시 80여 세이어서 23세로 젊은 정무공이 경사직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다가 기원전 758년에 위무공이 병사하자 아예 경사직을 혼자 수행하였습니다. 주평왕은 주순왕의 손자, 정무공은 정안공의 아들 즉 둘은 오촌이라는 친족관계인데다가 또 주평왕은 정무공이 왕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직접 본 터여서 정무공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정무공 또한 왕실의 안위를 위하여 직접 위험을 체험한 터여서 둘은 호흡이 잘 맞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무공이 죽고 정장공이 뒤를 이어 경사직을 승계하자 주왕실과 정나라는 조금씩 틈이 벌어졌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평왕은 정장공을 안이 꽂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주평왕은 기원전 758년에 위무공이 죽었을 때 정무공만 믿고 위무공의 경사 자리를 정무공에게 몰아준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정무공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경사가 필요 없어서 보충하지 않은 것이지만 안이 꽂고 부담스러운 정장공을 보면 볼수록 그때 경사직을 형식적이나마 보충해 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주평왕은 정장공이 공수단의 난을 수습하느라고 오랜 기간 왕실을 비운 사이에 정장공이 독단하는 경사직을 나누어 그 반의 권한을 서객석보의 손자 객공기보에게 주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정장공의 권한을 다 뺏는 것도 아니고 또 정장공이 자주 왕실을 비우니 어쩌면 정장공도 자신의 부담을 더는 것이어서 정장공도 원할지도 모른다고 자의하면서 말이죠. 기본은 주평왕으로부터 경사직을 맡아라는 말을 듣고는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정장공이 그 권한을 양보할 리가 없는 데다가 괜히 정장공의 표적이 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주평왕 앞이라서 직접 말하지는 못했겠지만 기본은 어쩌면 주평왕이 정장공을 설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평왕의 배짱으로 그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장공은 낙양에 심어둔 신복을 통해 주평왕이 경사직을 분할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평왕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일찍이 알았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왕이 뭘 어떻게 하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왔는데 실제로 자신의 힘을 축소시키려고 경사직 분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니 불쾌함과 함께 위기감을 느끼고는 곧장 낙양으로 갔습니다. 정장공은 주평왕에게 공숙단의 난 등 정나라의 내정을 설명한 후 제주가 기보에 비할 바 못되고 경사직에 있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라며 사직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주평왕은 자신과 기보가 나눈 대화가 벌써 정장공에게 셋다 판단하고 당황하였습니다. 기보의 거절로 경사직 분할 계획도 성사시키지 못한 마당에 정장공의 진노를 깔아앉히고 그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자 주평왕은 짜증도 나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평왕은 꾹 참았습니다. 정장공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 자칫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죠. 주평왕은 정장공에게 정장공이 오래 왕실을 비운 터라 정장공이 올 때까지 기보에게 잠시 국사를 맡기려 했으나 그것도 기보가 거절하여 없는 일이 되었는데 뭘 그걸 갖고 그리 진노하고 나를 의심하는가 라며 궁색하게 변명했으나 정장공도 물러서지 않고 거듭 사직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정장공 입장에서는 주평왕의 의도가 표면화된 이상 이렇게 유야무야할 경우 자신의 사직 의사 표현이 마치 왕을 겁박한 꼴이 되어 자신의 평판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했고 또 언젠가는 주평왕이 자신의 힘을 축소시킬 계획을 시도할 텐데 그때그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비록 그 계획은 실패할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왕에게 불신당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어 결국 자신의 힘이 축소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 보다 더 강력한 신임을 얻던가 아니면 주평왕이 그 의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였죠. 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평왕은 자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장공이 화를 풀지 않고 사직의 뜻을 펼치자 급기야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태자를 정나라에 인질을 보내겠다.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라며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물론 정장공 또한 크게 놀랐습니다. 인질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정장공은 태연히 어찌 제후가 천자의 인질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를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다 라며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주평왕과 정장공은 인질권을 두고 주평왕은 주평왕대로 인질을 보내야만 할 이유를 밝혔고 정장공은 정장공대로 인질을 받을 수 없는 연유를 밝히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의 공의에 따라 서로 인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나라 세자 호월이 먼저 낙양에 가고 왕실의 태자 호가 정나라로 갔습니다. 이후 기원전 720년 3월에 주평왕이 죽자 정나라에서 태자 호가 돌아와 상을 치렀는데 호는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상중에 죽고 호의 아들 이미 즉위했는데 이가 14대 주한왕입니다. 자전 노원궁 원년조와 30수문에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천자가 죽으면 7개월 뒤에, 제후가 죽으면 5개월 뒤에, 대부가 죽으면 3개월 뒤에, 선비가 죽으면 1개월 또는 2개월 뒤에 안장했다고 기록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고를 알릴 통신이나 장례에 참석할 교통 때문에 장례 절차를 길게 잡은 것 같네요. 장례 절차 중 특이한 것은 반함의식인데요. 반함의식은 죽은 이의 몸을 깨끗이 씻긴 후 수의를 입히고 연포로 묶는 염습 과정에 죽은 이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죽은 이의 입속에 쌀이나 구슬을 넣는 의식으로 제후 이상은 큰 구슬을 넣었습니다. 반함의식은 죽은 이가 저승까지 가는 동안에 필요한 노자를 마련해 주어 고인을 편안히 보내려는 마음을 표현한 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본게임으로 돌아갑니다. 제후들의 힘이 왕보다 강한 춘추시대에 있다고는 하지만 주왕실과 정나라의 인질 맞교환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본 참고 문헌에서는 동주일국지 제5회와 자전 노원공 3년조에만 묘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주일국지에서는 인질 맞교환 배경이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춘추자전에서는 주평왕이 정장공의 경사권한을 양분하여 객공에게 그 반을 주려고 하자 정장공이 주평왕을 원망하여 인질 맞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먼저 인질을 제안했는지, 인질 맞교환의 시기, 인질들이 얼마나 인질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기사가 없습니다. 더욱이 춘추자전에서는 기원전 720년 3월에
주평왕이 죽었다는 기사 뒤, 즉 기원전 720년 여름에 인질 막교환 기사가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질 막교환 기사에 분명히 평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주평왕 생전에 인질 막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주평왕이 죽기 전에 인질 막교환 기사가 배치되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주평왕이 죽은 뒤에 배치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기사의 배일 위치나 문자 그대로 보아 주평왕이 죽은 상중에 인질이 교환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주일국지 제5회에서 묘사된 인질 막교환 결정 과정에서 주평왕은 인질을 제한할 때부터 과연 인질을 보내려고 작정했을까 의문을 갖습니다. 아무리 권세 등등한 정장공이라고 하더라도 왕이 먼저 인질을 운운하면 정장공이 벌쩍 뛰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사양하지 않을까 기대한 것은 아닌지, 나아가 신하들이 나서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만류하면 못 이기는 체하고 인질권을 접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어떻든 주평왕 입장에서는 정장공에게는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강력한 뜻을 표하는 효과와 더불어 백관의 충성심을 시험해볼 카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주한왕은 할아버지인 주평왕이 병사한 것이나 아버지 호가 죽은 것은 다 정장공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정장공을 미워하는 한편 두렵기도 하여 그와는 정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주한왕은 정장공에게 사직을 권했고 정장공도 표면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그만두려고 했다며 사직하고 정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장공은 주한왕에 대하여 반감과 함께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한 것도 불쾌했지만 개국 이래 줄곧 왕실을 위하여 힘써왔던 선대의 공이 깡그리 부정되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장공으로부터 주한왕의 박대를 전해들은 정나라 신하들도 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금이던 강경파는 주한왕은 배은만덕하다며 즉시 왕성을 쳐서 왕을 바꾸자고 했고, 영고숙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어찌 왕을 원수로 대할 수 있느냐며 참아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정장공은 강경파와 신중파 주장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족이 나서 둘의 주장을 절충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족에 따르면 먼저 출병하여 왕실을 자극해 보아서 주한왕이 사자를 보내어 질책하면 그때 정나라가 공에 비하여 푸대접 받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만일 주한왕이 무반응이면 그때 정장공이 왕실에 입주하여 무례함을 사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족도 주한왕의 이번 처사에 정나라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는 주한왕의 처사가 옳았음을 정나라가 자인하는 꼴이고, 이후에도 주한왕이 정나라를 무시할 명분이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도 같다며 어떻든 반응은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정장공은 비로소 제족의 의견에 만족하고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족은 직접 정군을 이끌고 기원전 720년 4월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주왕실 경계인 온 땅과 성주를 진입하고 정나라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며 보리와 벼를 베어 정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주한왕이 대로하며 정나라를 문제하려고 하자 주공업계는 분하지만 이는 작은 일이다, 사소한 일로 공신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라며 만류하여 주한왕은 꾹 참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장공은 정나라의 도발에 대하여 주한왕이 의외로 반응하지 않자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열패결국지의 이번 회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고대 중국인의 장례기간 및 반함의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팩트체크에서는 인질 막교환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대 중반 이상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내에서 혐오감을 간장하고 신용할 수 없는 얼굴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적 내습연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국 UCLA 심리학과의 연구팀이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두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젊은 층의 전적 내석연 부위는 활성화되어 조심하라는 경고신호를 보내는 반면에 나이든 층의 전적 내석연 부위는 그 활동이 미미하여 경고신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55에서 84세 평균 68세의 고령층 119명과 평균 23세 24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믿음직스러움, 거저 걸음,
신용할 수 없음에 세 종류를 골라 30명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다가갈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게 했는데,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신용할 수 없음의 얼굴을 더욱 믿음직하고 다가갈 만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신용할 수 없는 얼굴에는 쉽게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층은 이를 간과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실험은 55에서 80세, 평균 66세의 고령층 23명과 평균 33세 젊은이 21명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을 보는 순간의 뇌를 MRI로 촬영했는데, 젊은 층은 전체적으로 전적 내석염 부위가 활성화되었고 특히 신용할 수 없는 얼굴을 볼 때 뚜렷했던 반면에, 고령층은 전체적으로 전적 내석염 부위의 활동이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쩌면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고령층의 고집과 퇴행하는 뇌 기능의 인체 기능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고령층 분들은 자기 고집이 젊을 때의 뇌 기능과 경험의 산물이라며 좋은 말로 지혜덩어리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집을 부릴 때에는 적어도 그 대상 판별에서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너무 뇌를 믿지 맙시다.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그것이 사기에서 자신을 구하는 방법일 듯 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잠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꼭꼭 부탁드립니다.